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께서 가져오신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정치적으로는 주말 사이에 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이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네. 법원에 의해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정받은 게 굉장한 정치적 파장을 낳게 될 것 같고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구속이 되었고 예. 이후에 추가적인 메시지가 더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야권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안보 분야 관련으로는 넘버 2였던 사람입니다. 네. 보통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체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지금 수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묻는 쪽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냐. 아하. 아직 검찰에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지금의 현재의 여권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뭐 조사 방식이나 조사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필연적인 것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또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어떤 파장을 낳으면서 또 예산안 전국, 국정조사 전국에 영향을 미칠지 가장 중요한 뉴스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그리고 정치적 엄청난 의미와 파장을 좀 안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사법적으로 보자면 구속영장 심사 중에 역대 가장 긴 시간 심사가 이루어졌죠.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보다 더 길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때 8시간 좀 넘겼었는데 네. 이번에는 10시간을 넘겼으니까 네. 말인즉슨 이제 서훈 전 실장 측도 준비한 논리라던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고 예.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을 아주 상세히 알리는 이 불꽃 튀는 접전이 아마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 동안 펼쳐졌던 것 같아요. 네. 법원 입장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전 정부의 네. 최고 수뇌부를 구속시키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서열상으로는 대통령실 청와대 실장이 장관급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실제 무게감은 장관 이상 뭐 총리에 준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네. 저는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이미 했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법원에서 아무래도 지시 받았다는 서욱 전 장관이 거짓말할 가능성보다는 네. 지시를 했다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서훈 전 실장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감을 좀 더 둔 것 같고요. 네. 뭐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면서 정치적 의미가 더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입장을 밝혔고 구속이 결정되자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파장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여러 번 메시지 내는데 단 한 줄이라도 돌아가신 공무원분의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라던가 사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너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 사건의 사법 절차에 대한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저의 생각과 민주당의 생각이 180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차치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픈 피해자는 다름 아닌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아들은 육사 진학의 꿈까지 꺾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무리 이념적 갈등이 좀 많이 이제는 희석되었지만 월북자의 가족이다라고 하면 그 낙인으로 남는 가족들이 받아야 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네. 그런 이야기가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리고 아쉬운 게 보고가 당일날 오후 6시 반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3시간 지나서 공무원분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이 가장 궁금한 건 뭐 월북으로 보이는 정황, 월북으로 안 보이는 정황 등등 이런 지리한 싸움이 아니라 그 3시간 동안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공무원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그걸 저는 단 한마디라도 좀 해명으로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서훈 전 실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감사원 결과 보면 서 전 실장은 그날 오후 7시 반쯤에 퇴근한 걸로 나옵니다. 아하.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도
뭐 저녁 식사하러 가셨는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퇴근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좀 책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 같습니다. 네. 뭐 장해찬 이사장님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해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여러 갈래인데요. 그러니까 예. 서에서 피습된 공무원의 어떤 안위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고,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 그러니까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사실 이 사안이 논의되는 것의 핵심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이 피습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것이 어떤 행위인가를 판단을 했던 것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보로 판단을 했던 것을 다음 정부가 형사적으로 이것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잣대로 이제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정부라고 하는 건 어느 정부나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마련이고 그 판단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아직 명백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을 형사적으로 구속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어떤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도 지금 어떤 정보에 의해서 통치행위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판단을 하시겠죠. 네. 근데 그것이 다음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판단에 관여했던 사람 모두를 다시 구속 수사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선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장해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적 결정 판단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속하고 사법적으로 징치하는 부분이 옳으냐, 계속 반복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결국 절차의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탈원전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원전을 중심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수사할 사안은 아니죠. 네. 다만 탈원전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통계를 조작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가짜로 만들었다면 그건 이제 사법 처리의 영역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서해 공무원 관련된 정황 여러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전제로 100% 월북이 아니었으면 이걸 절대 단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단정한 것 자체는 문재인 정부의 너무나 큰 실책이라고 보입니다만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을 보게 되면 주요 자료 삭제라던가 월북으로 보이는 정황들만, 그러니까 그런 월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데 유리한 증거들만 선별해서 알리라는 지시가 국가안보실로부터 내려왔다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네. 이건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정책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판단을 내리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전체적 위반 부분. 좀 이야기 네.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만약에 이제 진짜 서훈 전 실장이 그 정보를 없앨 요량으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돼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누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좀 없애라.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정보를 삭제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지금 이 두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그리고 이 확인은 사실 현 정부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채 지금 피의 사실이 막 공표되고 마치 정말로 서훈 전 실장이 정말로 어떤 정보를 영구히 삭제시킨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행위 자체가 되려 이것이 어떤 진실 규명에 가닿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정치보복 이야기가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장해찬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로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정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연결지어서 장해찬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비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현재 검찰의 수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이것은 비겁하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히 이렇게 비판을 했죠. 이런 부분,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렇게 대통령이 수사를 다 관할했구나라는 의심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죠. 임종석 전 실장님은 그러셨었나 봐요. 뭐 예를 들면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라던가 그거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는데 네. 또 부처마다 적폐청산 TF 만들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사람들 수백 명이 아마 구속되고 옥고를 치렀을 겁니다. 그거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에서 한 것이다라고 이거 자백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원칙이어야 되는데 예. 물론 때때로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임종석 전 실장이 단순한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검찰 뒤에는 사실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문재인 정부 때 그 혹독했던 검찰 수사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걸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자승자박적인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어쨌거나 영장은 법원이 발부합니다. 형량도 법원이 결정합니다.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 이뤄졌던 적폐청산 수사 제 개인적으로 동의 안 되는 결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평을 선고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들 일부는 법원이 뭐 영장을 기각하기도 하고 형량을 낮추기도 하고 무죄 선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이 유죄라고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마찬가지로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적인 자세겠죠. 네. 자승자박이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네. 처음에 이제 해양경찰청이 다른 판단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찾아가서 물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판단이 달라졌느냐, 그리고 그 판단이 달라졌다고 하면 최소한 보고서가 있지 않겠냐. 그전에도 해양경찰청에 의해서 판단했던 것이니까. 근데 그걸 물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있었는데 숨길 수밖에 없었던 뭔가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없고 그 보고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청이 이 판단을 뒤집은 게 아니라 되려 어떤 윗선에서 판단을 뒤집고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해양경찰청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뭐 어쨌건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이것이 과도하게 전 정부의 통치 행위를 억압하는 형사적 조치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결국 뭐 사법 절차, 재판 진행되는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권지웅 비대위원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10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주유소가 이제 기름이 없어서 못 파는 주유소를 직접 보시기도 하실 텐데 네. 두 가지 면에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가 어려운데 이 화물연대 파업이 더 경기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네. 또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강경한 태도가 되려 이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파업은 지난 6월에 국토부가 사실은 화물연대랑 같이 합의한 내용이 있었고 네.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저는 다시 파업이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정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갑자기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 대응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네. 실제로 파업의 배경이 되는 건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은 처음에 정부가 꽤나 많은 것을 합의해 준 다음에 또 화물연대가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것도 지금 합의했던 것을 네.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로 강경 일변도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긴급한 개입이라고 2013년에 이후로는 한 번도 한국에 있었지 않았던 조치를 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 그 우려 중에서 두 번째,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기에 비유를
하셨죠. 그러면서 북핵 위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나온 이제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라고 보이는데 장해찬 이사장님은 이런 대응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화물연대나 물류 같은 기간산업 파업을 불법적인 영역까지 보장해주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과거 이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본인들 뭐 지하세계 멤버들 모아놓고 강의했다는 내용 녹취록 다 공개됐잖아요. 들어보면 이 유사 위기 때 뭐 통신 시설이나 정유 이런 국가 기간 산업을 마비시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사실 감옥 갔던 거잖아요. 이적 단체 뭐 이런 여러 혐의 등으로. 네. 근데 이게 화물연대 지금 구호를 보면요,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러니까 물류라는 게 국가 경제를 흘러가게 하는 혈관 같은 건데 이걸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컨트롤해서 원하는 걸 다 얻어내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시위에는 안전운임제 같은 이슈를 넘어서서 뜬금없이 미군 철수라던가 주한미군 한미동맹 해체 뭐 등등의 이상한 구호들도 막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파업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정치적인 어떤 구호들까지도 화물연대가 국가 물류 산업을 이 약점처럼 쥐고 흔드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민주노총의 세상이 된다라는 위기감을 정부와 여당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과거 2003년 4년 사례 들어주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화물연대 파업 그때는 주동자들 다 구속시키고 강경 진압했었습니다. 근데 뭘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6월에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자고 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나 여권 내부에서는 안전운임제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시한을 두고 이 시범적으로 시도했던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물음표를 많이 띄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름 합의안을 가진 게 지난 6월에 그 3년 연장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영구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품목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말하는 건 6월 합의의 정신을 화물연대나 민주노총 측에서 먼저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끌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휘발유 동란 주유소들도 생기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화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이 정치화된 민노총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청년들 일자리, 이들 세습하는 이 기종 노조들한테 다 물려가서 꽉 막힐 것이고요. 틈만 나면 화물 같은 물류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을 이 매개로 해서 이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협박하고 정치적 구호를 관철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추운 겨울철 참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이 고통을 같이 참아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호소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 저는 만약에 지금 그 장희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다면 저 역시도 화물연대 파업에 반대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쇠구슬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것을 연장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대답이 없다가 이제서 3년 연장은 하겠다라고 했고 품목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 제가 이게 되게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올해 경기가 어려우면서 건설 원가가 많이 오르면서 시공사들이 거의 파업을 할 뻔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사들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정부가 정할 수 있는 표준 건축비를 올려서 시공사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는 노조에 대해서 너무 비성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경 일변도로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상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해주면서 타결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500명을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오세훈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루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화물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승용차에 비해 화물 노동자들의 사고율이 2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물 노동자들이 그냥 안일하게 운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풀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아주 억측을 주장하는 것 마냥 치부하고 있어서 되려 중재해야 될 정부가 싸움을 하고 있어서 저는 네. 그 부분이 되게 우려됩니다. 그 중재가 사실 아무런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그래도 3년 더 연장해보겠다는 것이고요. 화물차 사고 건수와 사망 비율이 안전운임제 실행 이후에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최소한의 통계조차 안 나와 있는 거죠.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원래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좀 전향적인 조건을 내밀어서 합의가 타결되고 초안을 쓰는 분위기였는데 네. 언론 보도 보시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 이제 운수노조 위원장이 다녀간 뒤에 갑자기 파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느 정도 노사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 있던 것을 민주노총 집행부가 와서 정치적으로 화물연대와 함께 파업 붐을 일으키려고 파업을 시켜버렸죠. 그런 의혹이 상당히 언론 보도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교통공사 내 한국노총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 젊은 직원들 위주로 모여있다는 올바른 노조, 뭐 MZ세대 노조라고 올바른 하더라고요. 네. 그것들이 반대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결국 민노총의 길을 꺾은 것이지 민노총은 정치적으로 네. 이 파업을 더 이끌어가려고 아주 뒤에서 나쁜 공작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민주노총을 시간이 일반화하기 다 어렵다고 돼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찬 이사장님, 권종전 비대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